소화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소아청소년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두드러기, 영어로는 우르티카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두드러기의 정의와 두드러기의 원인들, 그리고 두드러기의 종류, 그리고 치료의 기본 원칙 4가지, 그리고 두드러기의 일반적인 예후, 그리고 소아청소년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드러기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피부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어서 그 혈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에는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는데 피의 종류 중에서 혈장 성분이 혈관 주변의 조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생기는 피부의 팽창, 그러니까 붓는다는 거죠. 그리고 빨갛게 되는 발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드러기는 주로 이제 피부의 상부 진피층에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팽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붓는 거죠. 그리고 가려움증을 보이지만 피부의 하부 진피에 발생된 경우를 혈관부종 또는 맥관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부 팽창 정도가 심하고 가려움증보다는 통증을 주로 많이 느끼게 되고 점막을 침범을 하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계하고 위장관계 그리고 심혈관계 증상들도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라고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드러기는 아주 흔한 피부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 인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한 20%, 5분 중에 1분 정도에서 일생에 한 번 이상 두드러기를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조사에 의하면 피부과 외래 환자의 약 6%, 7% 정도가 두드러기 환자고 20대, 40대, 그러니까 좀 젊은 층 분들이 거의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드러기는 유병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병을 앓는 그런 기간에 따라서 급성 두드러기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만성의 기준은 이제 6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만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청소년들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 두드러기 때문에 고민이시고 깜짝깜짝 놀라신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음식물이라든지 약물 그리고 감기 같은 어떤 호흡기계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 등이 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주 이상 가는 그런 이제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들한테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고,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보통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거나 자가 면역 기전,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계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죠. 적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한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의 예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혈관 부종이 동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 맥관 부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혈관 부종이 동반되지 않은 순수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에서 1년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지만 혈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한 25%에서만 1년 이내에 증상이 소실된다. 그러니까 혈관 부종이 드러나면 굉장히 심하게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드러기는 작은 그 구진성, 그러니까 언덕 구자를 쓰거든요. 작은 언덕배기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부푸는 그런 이제 팽진부터 뭐 10cm 이상의 큰 팽진을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종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팽진이 점점점 이렇게 주위에 있는 팽진하고 융합해가지고 더 이렇게 큰 팽진으로 변해 나갈 수도 있고요. 팽진 중심부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원형의 홍반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팽진은 굉장히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을 하고요. 전신의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드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만 세포, 이게 알러지와 관련된 세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가 사실은 비만 세포거든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비만 세포와 호염구, 바소필이라고 표현하는 호염구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따로 떨어져서 이 물질들에 의해서 피부 미세 혈관이 확장이 되고 아까 제가 투과성이 증가한다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투과성이 이렇게 증가되어 가지고 혈관으로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삼출액이 진피로 새어나와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들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히스타민보다는 항히스타민제 그 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화학 매개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인데 이 히스타민이 피부 혈관의 히스타민 수용체,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제 투과성이 증가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세포, 마스트셀에서는 히스타민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소, 그리고 화학 주성인자, 뭐 케모카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아니면 케모택틱 팩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화학 주성 인자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 세포의 유입과 팽진, 붙는 거를 유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드러기의 종류, 총 5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두드러기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글로불린,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E,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E에 의한 두드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기 중을 떠다니는 어떤 흡입 항원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약물 등에 의해서 IgE,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항체, 안티바디가 생성이 되고 원인 물질과 결합한 IgE 항체,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세포나 호염구 그 표면에 그 이제 겉에 있는 표면에 IG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비만 세포나 이 호염구가 히스타민을 비롯한 화학 매개체를 막 분비를 해가지고 두드러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채 매개성 두드러기.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보채를 이제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채 매개성 두드러기도 이렇게 임상에서는 자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면역학적인 기전뿐이 아니고 비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활성화된 보채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비만 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화학 매개체를 분비하게 해서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보채 매개성 두드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할랭 글로불린 혈증이라든지 결체 조직 질환이라든지 수혈 반응, 뭐 괴사성 혈관염, 혈청병과 약진 등에서 보채 매개성 두드러기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면역성 두드러기입니다. 최근에 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 이뮤노글로불린 E에 대한 자가 항체라든지 이뮤노글로불린 E 수용체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된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논문, 과학적인 보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 자가 면역 두드러기 환자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약 25%, 그러니까 전체 두드러기의 이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최근에 좀 보고가 되어 있었고
이런 종류의 두드러기는 기존의 항히스타민제 투여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항히스타민제 줬는데 이 두드러기가 안 날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 항히스타민제 투여를 해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가면역 반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두드러기 그런 체질 개선 한약 등과 같은 다른 처방들과의 복합 병행 요법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전까지 이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비면역학적 기전, 그러니까 면역학적 기전이 아니고 면역학적 기전 이외의 어떤 기전에 따른 두드러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원발성 유발 물질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즉 특정한 물질들을 이제 복용 또는 주사를 하였을 경우에 면역학적 기전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비만세포라든지 호염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포함한 이 화학 매개체를 분비해서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발성 유발 물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접촉성 두드러기입니다. 어떤 물질은 피부에 이제 접촉이 되면 면역학적인 기전 또는 비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접촉 부위에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는데,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접촉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뭐 요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방부제라든지 향신료 성분인 솔빅 엑시드, 뭐 벤조익 엑시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시나믹 엑시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드물지만 우유라든지 계란, 뭐 감자, 복숭아 등에 의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관여하는 접촉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저께도 그런 환자를 봤는데 어떤 애기 복숭아 먹다가, 요새 복숭아 많이 나오는 철 아니겠습니까? 복숭아 먹다가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오늘 이제 어머님 어저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복숭아 같은 거나 감자 같은 거에 의해서도 그런 접촉 두드러기가 입술 등을 포함해서 생길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 천연 고무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천연 고무 성분에 의한 그 접촉성 두드러기가 간간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바다로도 이렇게 놀러 가시는데, 해외로는 못 가시지만 이제 국내 해수욕장 많이 가실 텐데요. 그 해파리 독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가셨을 때 곤충 독이라든지 아니면 감귤류, 뭐 아니면 딸기, 생선류 같은 여름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원발성 유발 물질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 불내성에 의한 두드러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아스피린 불내성에 의한 두드러기는 아스피린을 복용한 다음에 비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정상인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이, 맥관 부종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인들에게서도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지만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20에서 50%에서 아스피린 불내성을 보임으로써 이 만성 두드러기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어서 사실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대표인 게 첫 번째 피부 묘기증입니다. 피부 묘기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피부 묘기증은 피부를 가볍게 이렇게 긁거나 스치는 아주 가벼운 경미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수분 이내에 긁은 부분에 두드러기가 이렇게 갑자기 확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한 물리적인 두드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인 분들에게서도 뭐 1%에서 4% 비율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연형,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지연형 피부 묘기증하고 압박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피부를 긁은 후 즉시 피부 묘기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압박을 받은 부위에 몇 시간 뒤에 통증이 있는 두드러기나 이 부종성 팽진을 보이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 치료에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염증 치료제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한랭 두드러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 공기나 요새 이제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지 않습니까? 찬 공기나 찬물, 요새 이제 더우니까 애기들 찬물에도 많이 노출될 텐데, 그런 찬물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부위에 두드러기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노출된 다음에
피부가 다시 이제 더워질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한랭 두드러기는 사우나 가면은 많이 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온욕 하시다가 찬 데 있다가 이제 더운 데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으로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맥박이 막 빨리빨리 뛰는 빈맥,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그런 증상들,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고, 전신이 한랭에 노출 시에는 좀 이렇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1%에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호전이 되지만 평생 동안 재발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열 두드러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한랭 두드러기하고 좀 반대의 상황일 수 있겠죠. 국소적으로 열이 가해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발생되는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매우 드문 두드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뜨거운 목욕으로 신부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 요거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한 1~2mm 정도의 작은 팽진이 나타나고 주위에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고, 이 가려움증보다는 따가움을, 따끔따끔한 그런 따가움을 느끼는 게 특징인데요. 몸통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뭐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나 호흡곤란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주로 20대 남자,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잘 관찰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일광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선이나 인공광원, 요새 이제 좀 건강해 보이라고 인공광원을 쬐임으로써 몸을 좀 태우시는 선텐 같은 거를 인공광원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선이나 인공광원에 노출된 다음에 몇 분 이내에 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걸 일광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증상이 정말 심할 때에는 뭐 어지러움증, 두통,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주로 이제 20대 분들한테서 호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드러기 치료의 기본 원칙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드러기 치료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두드러기의 원인과 악화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거나 회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인에 합당한 처방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적절한 용량으로 증상이 소실된 상태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증상이 나타날 때만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적절한 양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원칙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환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가지고 치료의 순응도, 복약의 순응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아청소년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두드러기를 은진이라고 주로 불렀고, 뭐 풍은진, 또 풍시, 풍배뢰, 뭐 배뢰, 한자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서 이제 치료를 각각 적절하게 이제 시행을 해왔는데요. 두드러기를 피부에 습사 그리고 풍열사가 이렇게 엉키거나 온습이 있는 상황에서 풍냉, 바람과 찬 기운이 침입한 경우에 주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요. 이 이외에도 체질적인 편향성과 특별한 음식, 그리고 뭐 기생충, 아니면 칠정,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체질 개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의 양상과 원인에 따라서 총 7가지 방식으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치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두드러기가 풍한 바람과 찬 기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경락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차가움을 흐트러뜨려주고 표피를 통해서 그 기운을 배출하는 온경산안 해표법을 이제 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계지탕, 그러니까 신라몬이죠. 계지탕이나 형방패독산 등을 가감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 만일 두드러기가 풍열, 그러니까 바람과 열 기운에서 비롯됐다라고 한다면 소풍청열,
그러니까 바람을 몰아내고 열을 시원하게 만든다라는 방법으로 소풍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처방이고 소풍청여름이라고 하는 또 처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감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네, 세 번째, 위장에 이제 습열이 쌓였다면 방풍통성산, 이게 이제 열을 확 꺼주는 처방이거든요. 방풍통성산이나 곽향정기산 같은 걸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만약에 기혈이 부족해가지고 발생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팔진탕, 대표적인 보약이죠. 그리고 당귀음자 이런 것들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가 허약해서 표피도 좀 연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보기고표, 그러니까 기운을 보태고 겉에 있는 기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방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옥병풍산 같은 걸 처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음의 기운이 허약하고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그러니까 음허화왕이죠. 이런 경우에 음양의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라면 음의 기운을 보태주고 화의 기운을 내린다. 즉 한자로는 자음강화 하는 방법으로서 뭐 사물탕에 청호별갑탕이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이걸 합친 처방을 보통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기와 음이 허하다면 귀비탕이라든지 온담탕 등을 가감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처방들인데, 이런 처방들로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체질 개선 처방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방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는 동안에는 불오른 어떤 발진, 팽진이나 가려움증이 일시적으로는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우리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근본적인 원인과 병증 심각도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 한약 처방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성 패턴을 개선해서 임상적으로 훨씬 더 큰 장기적인 도움을 우리 소아청소년 두드러기 환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침치료 역시 두드러기 증상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매우 많은 최근의 임상 연구들, 과학적인 논문들을 보면 주 1, 2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침치료를 진행을 하거나 침과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이제 병행을 했었을 때 항히스타민제만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두드러기 증상 개선율을 실제로 보였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결과를, 논문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침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혈청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면역글로불린 E,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불린 E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도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질 개선 한약 치료와 침 치료와 함께 환자들의 평상시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해질 정도로 이제 맹물을 매일 좀 충분히 마시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 소아청소년 만성 두드러기 체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섭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그리고 젊은 분들의 만성 두드러기의 정의와 원인, 종류, 그리고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두드러기에 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3 여자 수험생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5년 이상 이 두드러기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병원 양방치료도 받고 있지만 그때그때뿐이에요. 두드러기에 대한 생활섭생법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제 질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드러기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 음식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고3 여학생이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의 흥분성 상태 지속에 따라서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소화기 계통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일체 좀 피하게 해주시고요. 독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음식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소식을 자주자주 먹기를 권해드리고요. 밥을 먹을 때는 가급적 천천히 꼭꼭 이렇게 좀 잘 씹어서 먹여주시고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너무 매운 음식, 그리고 소화되기 어려운 단백질류 같은 거,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나 유제품,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최대한 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에도 사실은 술도 가급적 좀 자제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과로하거나 밤을 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3 애기들한테 과로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공연불에 가까운 얘기임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칙은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드러기는 결국 면역 불안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역의 안정화를 방해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상태는 두드러기 증상을 장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물을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마시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섭생법이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얼음찜질. 그러니까 두드러기 때문에 아까 따가워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세 개의 어떤 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안전하고 오래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얼음찜질입니다. 간헐적 얼음찜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부위에 간지럽거나 따가워하거나 아픈 부위에 비닐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고 10에서 15초 대주고 10에서 15분 쉬고 10에서 15초 대주고 10에서 15분 쉬고 요거는 무한 반복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헐적 얼음찜질법으로 그런 가려움증이라든지 따가움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즉각적인, 물론 이게 체질 개선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증상 관리로서는 가장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시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음식 관리와 과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간헐적 얼음찜질로 조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소아청소년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드러기의 정의, 두드러기의 원인, 그리고 두드러기의 종류, 그리고 치료의 기본 원칙 4가지, 그리고 소아청소년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